남북 이산 가족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산 가족 상봉 뭐 다들 뭐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산 가족 상봉을 한 것이 무려 7년 전 201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다 하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감동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만 들어갑니다가 이제 벌써 14년 차가 됐습니다. 최초 시작이 2011년 12월 4일이었죠.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희석입니다. 밥상만 마주하면 우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맨날만 자기 죄인이라고 해서 걔네들 두고 왔다고.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러한 심정이야, 그러한 심정. 어머니! 어머니! 하루를 쳐다보지 못해. 하루를 쳐다보는 눈물이 쏟아져. 누나 생각에 잠깐만 기다리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산가족 이 상봉한 후 면회소 철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자녀들까지 하면은 이게 1,200만, 1,5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봉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여기 있잖아. 여기 만져봐. 또 내가 빠져버려. 아이고 어머니도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북의 이산 가족들은 꿈에도 그리던 혈육을 만납니다. 1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 가족들의 만남은 금강산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건강과 행운을 위하여!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진짜 나쁘다. 상봉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면회소 좀 철거는 좀 잘못된 선택인 것 아유, 같아요. 그럼요. 아니 이산가족 상봉을 상징하는 이 면회소를 김정은은 왜 부신 거예요? 김정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 노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노이 노딜의 분풀이를 느닷없이 이제 우리 정부에 돌리기 시작한 거죠.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그해 10월에 갑자기 김정은이 금강산 현지 시찰에 갑니다. 네. 그러더니 아까 들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풀이죠.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 아버지까지 비난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선임자들의 금강산 관광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이 말인즉슨 자기 아버지를 사실은 비방을 한 거죠. 김정은이. 그러면서 막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한시설 다 부시고 북한식으로 국제관광지구를 새로 지어라. 뭐 이런 지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철거를 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이 철거가 중단됐다가 2020년부터 다시 철거를 시작한 건데 해금강 호텔, 온정가, 구룡 빌리지 등 각종 시설이 이미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1차례 이산 상봉 중에
한 16차례를 했기 때문에 16차례요? 서울에서도 했고 금강산은 거의 대부분 갔고 처음에 2000년 8월에 시작할 때는 서울 평양 교환 방문이었어요. 교통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항공편으로. 그럼요. 근데 북한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서울의 발전상을 보고 돌아가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거. 이게 싫으니까 금강산 산골에다가 이제 상봉을 하자고 고집해서 뭐 금강산 여관이니 김정숙 여관 이런 데다가 이제 상봉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신라 호텔 규모로 여기다 상봉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해옵니다. 신라 호텔 속셈 와봤어. 겨우겨우 달래고 그 협상을 오래 해가지고 그거에 한 3분의 1 규모로 줄여서 이제 12층 규모, 한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 가족들이 같이 상봉도 하고 좀 이제 동숙, 같이 잠도 잘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17년 만에 북한이 파괴를 시킨 거죠. 사실 김정은이 뭐 지금 서로 적대 관계다, 서로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그 김일성이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주 김씨예요. 전주 김씨. 자기가 아무리 뭐 다른 민족이라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자기 주장대로 우기려면은 이산상봉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민족끼리 만나는 거. 저는 이제 2014년에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갔으니까 그때는 다들 가고 싶어하는 때였거든요. 다시는 이제 못 갈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 그때 제가 현장에 취재를 갔는데 종편 기자 단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제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게 그때는 금강산에서 남한으로 영상을 못 쏘잖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에 오디오맨도 없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 그 SD 카드를 들고 뛰어요. 뛰어서 1층에 있는 통일부 횡랑 버스에 실어요. 그럼 횡랑 버스가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가서 남한 고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서울로 영상을 쏴요. 이런 취재 경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14년이니까 2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 올라갔던 기자들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너가 제일 빠르다. 그렇죠. 제일 빠르니까. 네, 너에게 달렸다. 근데 그때 지상파의 대표가 MBC였어요. 아이고야. 저랑 같이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행랑에 이번에 못 싣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MBC만 나가고 저희는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송만 나가. 금강산 다람쥐라고 불러요. 너무 잘 뛰어서. 네, 명예를 걸고 제가 뛰었어요. 그래서 지상파와 종편의 대결관에서 MBC보다 돌직구 쇼에 더 영상이 먼저 나갔던. 오늘날의 김진 앵커냐. 근데 그때 연애하기 전이었잖아요. 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막 고생해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격려했겠지. 그렇죠. 저는 칭찬받는 줄 알고 뭔가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해주려나 보다. 그래서 딱 갔는데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어요. 네. 2년밖에 안 들었는데. 그냥 나중에 나이 먹으면 복수밖에 딱 좋은 건데 내용이 뭡니까? 들어봅시다. 알고 보니까 상봉을 해서 감격에 차서 막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많이 있잖아요. 막 테이블이 많은데 카메라도 많고 막 이렇게 막 다 엉켜서 찍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서울에서 어떻게 알지? 이름하고 이름이랑 이분들이 누군지 그걸 알아야 리포트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옆에 오디오를 가져와서 16번 테이블 지금 찍고 있습니다. 14번 테이블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막 이름하고 울고 나이랑 계신데 아니까. 제가 오디오를 계속 그 위에 입힌 거예요. 원 채널로 그냥. 네. 원칙.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막 그 예쁜 후배를 혼냈겠습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라라고 지도를 한 거죠. 근데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지금 돌직구 입장에서. 아니 이제 당시 이제 통일부에서 테이블별 배치 명단이 있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테이블에 몇 번 테이블인지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곽 기자가 지금 이 카메라에 잡힌 테이블은 몇 번 테이블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서울에서 보고서 그 명단과 화면을 대조하는데 되게 중요하긴 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조용히 하든가 하려면 제가 돌직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자 속보입니다. 지금 막 북한에서 상봉한 남북의 이산 가족 화면이 북한에서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그 눈물 없이 못 보는 이산 가족의 상봉 현장 조금 전에 도착한 장면 만나보시죠. 근데 14번. 감정 진짜 감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영상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있어요? 대박인데. 금강산 1차 이상 상봉에 동행했던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화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속초입니다. 이산가족들은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번의 상봉, 총 11시간의 짧은 만남. 떠나야 하는 가족과 보내야 하는 이들의 눈물이 마지막 상봉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저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이산상봉장 가면은 특히 이제 여성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고 그 풀기자로 가가지고 뭘 적어야 되는데 우는 것 때문에 이제 취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 이제 좀 혼나기도 하고 너는 기자냐 거기서 왜 울고만 있냐 이래서 이게 저도 이제 취재단장으로 갔을 때 이게 여기자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마지막 그 떠나는 상봉을 하는데 S본부에 남자 기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풀기자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취재가 구멍이 날 텐데 버스가 붕 떠나는데 저쪽 화단 뒤에 보니까 숨어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 엉엉. 그럼요. 이게 그 정도로 현장에서 정말 이게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많았어. 자, 이산가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들 이산가족 하면 이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거의 조건반사처럼 떠오르는 그런 어떤 뭔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 TV를 보신 분이라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바로 1983년에 방송됐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아유, 자동반사 들으면 눈물 나오는 버튼. 아, 이건 정말 87생이요. 8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네. 뭐 남 MC랑 제가 동갑이니까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6학년 불구하고 보고 계시는 집안 어른들이 계속 매일매일 우시니까 저도 이제 따라 울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휴전 30주년을 맞아가지고 83년도니까 이제 그 한 번은 라디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이제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반응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시청률 78% 찍었어요. 78%. 그리고 138일 연속 생방송, 시간으로는 453시간 45분. 지금 이것도 최장기간 단일 주제 연속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거든요. 자, 이 노래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야. (1983년 6월 30일)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프로그램 하나가 방송되었습니다. 33년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 길 없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혹시나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아, 저 아나운서 두 분도 생각이 나네요. 138일 동안 연속으로 했다고요? 생방송으로. 계속. 지금 몇 살이지? 나이 어떻게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닮았어. 화면에 등장하면 우리 시청자가 먼저 알았어요. 느낌이 딱 오죠. 역시다. 담배다. 이거 안 물어도 되는. South Korea is using television to reunite families who've been separated for decades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해외에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취재를 왔고 KBS 앞에 광장 보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이 만났네. 진짜 많이 만났네. 당시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냥 나라가 한 반년 동안 딱 뒤집어진 거예요. 오로지 이 얘기만 있었고 보면은 이제 텔레비전을 딱 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얘기마다 하나하나가 조그만 소설이거든. 그 작은 사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뭐가 있냐면은 잭팟이 터져요. 잠깐 생방송을 중지하고 어디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이제 보여주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화면이 딱 나오면 화면이 딱 분할 화면이 나오거든요. 딱 보면 아까 보셨죠? 딱 보면 알아 그냥. 시청자가 뭔지 알았어. 딱 보면 알아. 이건 무조건 가족이야.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아주 디테일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요만한 디테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서 이발소집, 집 앞에 뭐가 있어서 방앗간 뭐 이런 거고, 아니 신체에 너 어디에 점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맞구나 하면서 팍 하면 같이 울죠. 저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의 피난길에 뜯어져서 헤어져서 같은 남한 땅,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연락도 못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거거든요. 당시에 이산 가족을 찾았다라는 사람은 일단 그때는 이제 철도청이었어요. 지금 코레일이지만 철도청이 돈도 안 받고 기차 태워서 일단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만나야 되니까. 국민이 도와주네. 거기다가 고속버스도 요금 안 받아요. 먼저 타라고 빨리빨리 보내주고.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이제 노동부가 있었는데 이산 가족을 찾은 근로자는 특별 휴가를 주도록 지시하고 장려했고요. 저때 이제 KBS 여의도 광장에 아까 우리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엄청나게 많은 벽보가 붙었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우리말을 한글을 글자로 쓸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와서 벽보를 대신 자원봉사로 써주기도 하고 무료로 뭐 어묵을 나눠준 사람들, 돗자리 나눠준 사람들, 신문지 나눠준 사람들 전 국민이 꼭 이산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같이 만들어진 방송이었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82년도까지 이제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직도 그 사회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자,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가족을 만나신 분은 빨리 밤차 타고 서울 여의도로 올라오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랬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 때문에 또 한 명이 스타가 됩니다. 바로 가수 설운도. 맞아요. 설운도 씨가 바로 1년 전인 82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집 데뷔 앨범에 이제 그 아버님께란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히트를 못 쳐요, 이게요. 그래서 묻힐 뻔했거든요. 근데 마침 딱 그 1년 후에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작사가 그 박건우 씨한테 바로 전화를 건 거예요, 밤에. 가사 다시 쓰라고. 그래서 바꾼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으로 개사를 했는데 반나절 만에 개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딱 KBS에 줬는데 이거 맞잖아. 이게 주제곡이 된 거예요, 이게. 시청률이 78%잖아요. 설운도 씨의 잃어버린 30년 잠시 들어보시죠. 비가 오나 서른도야 저기. 서른도야? 네. 방송의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을 저렇게 이제 노래를 넣고 해서 이제 했던 거죠. 브릿지로 썼던 거죠.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동맹이께 불러봅니다. 80년대 26살의 모습이야. 저 당시에는 좀 다들 노숙했어요. 회춘하신 거죠? 더 젊어지셨어요. 지금. 비를 많이 마셨네. 저도 이거 방송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해방이 된 이후에부터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53년도 전쟁 이후에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북한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정말 나도 울컥울컥 하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이제 철거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 이 북에는 꼭 김정은에게 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왜 이산가족 면회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네. 가장 이 이야기를 잘 전할 분이 누구냐? 그 긴 시간 동안 직접 방송을 진행하신 이산가족 찾기의 진행자이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38일의 기적을 만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메인 MC 이지연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시겠군요. 그래서 혼자 달려오셨어요. 심정혜 씨, 이쪽 공개 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이지연 아나운서님하고 63빌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아, 그 북한하고 좀 차이점은 한국의 분장실의 기술이 뛰어나요. 실은 이만갑에서 섭외 전화가 왔는데 무조건 나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만갑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매주는 못 봤지만 띄엄띄엄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왜냐면은 이만갑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이산가족이에요, 실은. 그럼요. 내려온 분들도 이산가족이 되신 거죠. 다 내려오셨어도 또 친척이라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꼭 챙겨 보는데 어쩌면 남희석 씨가 이렇게 아이고, 그 우리 엄마가. 제가 이산가족 할 때처럼 다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뭐 긴 말씀 안 하셔도 끄덕끄덕 하는데 거기도 제가 감동을 해서 이만갑입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사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하면 정말 대단하고 좀 역사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MC를 또 어떻게 맡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1981년에 이제 지금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830 아침 8시 반이라 스튜디오 830 그때가 이제 칼라 텔레비전 처음 방송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8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33년 됐고 또 휴전한 지가 30년 됐으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기획 특집을 해보자 해서 그 중간에 아직도 내 가족 찾지 못해서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단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때 9가족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모시고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 내내 전화는 너무 많이 오는데 한 가족도 상봉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상하다 하다가 우리도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나만의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긴급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다 그런 반향을 본 다음에 6월 30일에 시작할 때는 이미 저희가 그날 하루에 1000명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1000명 가운데 신청한 가운데 800명을 공개홀에 전부 앉혔어요. 전부 이산가족도 전부 긴장하고 있었는데 방송 30분 만에 1.4.5태 때 부산에서 헤어진 사촌 남매를 찾는다는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신영숙 씨가 8남매를 찾겠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7명이 달려온 거예요. 우리 모두 긴장하고 막 있고 우리 막 자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달려온 거예요. 방송국으로 KBS 여의도로 생방송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 12시면 방송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는 밤 12시면은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이제 방송 종료 멘트가 나갈 때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PD가 그 당시에 지금의 문체부 문공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난리가 났다. 지금 이대로는 그냥 접을 수가 없다. 우리 시간 조금만 더 달라. 해가지고 2시 반까지인가 했어요. 참이 야단났네요. 네, 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꼭 한 번만 좀 비춰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데 정말 일주금처럼 괴로운 때가 없습니다. 첫날 36가지고 상봉한 거예요. 36가지요? 말이 돼요? 36가지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럼요. 이상해 주셨는데 저기 6.25 전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KBS 미술부에서 밤 새우면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막 그 수없이 들어오는 거를 사인판을 막 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여의도 광장에는 뭐
그 사연판 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방송에 못 나오죠.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KBS 본관 벽은 저 위에까지 사다리 인간 사다리까지 해서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은 뭐 곡간 모자 쓰고 무등 태우고 뭐 심지어 그 크레인 저 위에 끝에까지 붙인 것도 있었어요. 눈에 띄고 싶어서 이거 눈에 띄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온 여의도 광장이 바닥이 모두 사연판으로 덮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다닥다닥 붙이지 않고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밟지 않게 하려고. 밟지 않게 하려고. 남의 남의 사연 걷기에 하나 대한 절대 글씨 하나 겹치지 않도록. 눈물겨운 일이에요. 덥고 비 올 때 아니에요. 나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도 가슴 아픈 사연판이 뭐냐면 본인 이름 모름.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름.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고아원에서 이름 지어줬어요. 전 지금도 전 아직도 그게 숙제라고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뭐 여기 목에 흉터 있음, 흉터 가지고 아니면 뭐 등 뒤에 무슨 흉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릴 때 그 동네에서 놀 때 그 기억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로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사연판 속에 정말 또 그 당시에는 정말 할머니들은 많이 배우질 못해서 글을지를 모르시잖아요. 그 이름도 희한한 이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받아 적는 대학생들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종이도 많았고 맞아요. 특히나 사연을 다 적었는데 빼곡히 다 적었는데 못 적은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지까지 20만 장 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네. 글씨가 조금 나중에 되니까 바르게 쓴 글씨가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이니까 춘천 368 저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연판 위에 색깔. 이게 색깔을 또 지역별로 다르게 또 해놨었어요. 글씨는 지금 다른 분이 써주신 글씨가. 제가 그렇죠. 처음에는 네.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서 들고 온 것도 많았고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정리가 해주면 돼서 똑바로 쓰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글씨 잘 쓰는 대학생들까지 또 KBS 직원까지 한 1,600여 명이 동원이 돼서 워낙 긴 시간이니까 밤낮 불철주야 정말 가리지 않고 썼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네네. 138일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만약에 방송을 기획하실 때 야 우리 한 100일 이상 생방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어느 스텝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반응,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이제 138일의 동력이 생긴 건데 근데 진행자로서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길게 방송할 때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6시간 35분이었어요.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틈도 없고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지방 나와주세요. 이제 제주 나와주세요. 아니면 부산 나와주세요. 그래서 조금 거기 긴 약간의 넘기고 나서 잠깐 뭐 화장실 간다든가 김밥 한 줄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한두 개 하고 와서 물 먹고 와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는 도저히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거든요.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우리 김동건, 신은경 씨가 와서 또 진행을 해주면 잠깐 숨 돌리고 다시 또 들어오고 황인용, 강부자 씨도 일일 MC도 하셨었어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웅담도 보내고 이거 용든 약인데 당신 화면으로 보니까 요거 넣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지어서 한재 보내오고 이런 것들이 그 역사를 같이 써내려고 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냥 함께 했네요. 네. 아니 그럼 138일 동안 이 생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수많은 좀 시청자분들 만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시청자분이 있나요? 이산가족의 탑스타라면은 허현철, 허윤웅 나와 계세요. KBS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아, 김씨가 아니라 너는 허씨야. 이름을 몰랐구나. 허씨야, 너는. 이름을 몰랐어. 예. 포항에서 지어준 이름. 네네. 자기 이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아, 저분들 지금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오늘도 아침에 실은 통화하고 왔거든요. 이만가 간다고 했더니 남희숙 씨한테 안부 좀 전해줘 이러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은 제주에서 아드님도 아주 훌륭하게 대학 교수까지 길러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 나라는 이렇게 남한에 내려와서 이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30년 넘게 고생하게 왜 이렇게 놔뒀느냐 했는데 실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후에 복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돼서 그나마 흑백과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도 가능했고 또 KBS가 지방을 연결해서 다 화면을 분할했고 LA까지 연결해서 LA하고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이 연결해서 그때 통곡을 하게 만들었고 그게 기술적으로도 받침이 됐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도 있었고 이제 일가를 이루었고 이제는 내 가족이 그립다는 생각 바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가족 생각 나도 접어두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 가족을 정말 만나고 싶잖아요. 언니, 난 진행 못해. 나는 통곡해서 못해. 울다가 못해. 허연철, 허연웅 남매 만날 때는 제가 결국은 통곡을 했어요. 왜냐면 오빠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냥 마이크를 놓고 뒤에 가서 펑펑 울다 들어왔었는데 일단 그게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정말 힘들었던 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망망대해에 큰 배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막 이산가족들이 몰려오고 해외 취재진이 몰려와서 마이크로 들이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결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빨리 이 항해사가 잘 운전을 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울고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것 같아. 네, 다만 그냥 어루만져주고 물 먹여드리고 눈물 닦아주고 기절할까 봐 무서워. 기절도 하셨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의료진이 늘 상시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네. 아, 어른들 그냥 딱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럼 물 먹여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방송 중에 그럼 이제 바로 저쪽에서 사인하고 머리 딱딱 긁으면 바로 우리 비상 사인이 있거든요. 우리끼리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럼 얼른 의료진 모시고 와서 처치하고 그랬었죠. 당시에 이렇게까지 폭발적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83년도라고 하면 이제 그 전쟁 끝난 지 한 30년 되는 해였는데 30년이 길다면 길지만 또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 30년 전이니까 95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그 헤어졌을 때 3살짜리, 4살짜리 아들, 딸들이요.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6.25 전쟁 그 와중에 무슨 그 이 호적 시스템 같은 거 다 망가져버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전산화된 게 89년도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89년도에 전산화가 늦게 됐죠. 그러니까 요 83년도 방송 요 때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누굴 찾고 싶다. 그러면 전화번호부터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제사까지 냈다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형 돌아가셨구나. 제사까지 지냈는데 갑자기 83년도 이런 방송을 하니까 만나잖아 지금요. 30년 전에 헤어진 오빠, 언니, 아버지랑. 맞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헤어진 내 아들 얼굴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럼요. 바로 달려간 거죠. 이제 선배님도 이제 이상가족이시잖아요. 6.25 때 몇 살이셨어요? 저가 이제 3살 때였고 집안이 이제 6남매인데 딸 5에 오빠 1분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고등학교 때 18살 때 인민군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인민군으로. 그래가지고선 차출돼서 나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냥 대성통곡하고 나간 뒤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아요. 휴전이 되고 그 이듬해 제가 7살 때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일본이요? 네네. 일본이요? 오빠 편지였어요. 글씨도 오빠 글씨라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일본으로?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제도 포로 소용소에서 풀려나서 진남포로 건너왔다. 일본에서 공부 가르쳐준다고 하길래. 진남포가 어디? 북한이야? 한국이에요? 북한으로. 진남포? 포로 송환된 거죠. 송환돼. 포로에. 그때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준다고 저기로 왔다. 지금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저희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여튼 없는 돈이도 다 긁어모아서 수소문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일본까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대요. 뭐야? 그리고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는데 그 편지가 온 것이 알려졌는지 그때 저희 집에 지금의 방첩대 특무대에서 2명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저 어릴 때예요. 근데 되게 예쁜 오빠가 매일 짜장면을 먹어요. 그랬더니 너도 하나 먹으려면 먹이는데 제가 짜장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어리니까 모르니까 맨날 오빠하고 장난하고 했었는데 감시를 당했던 거죠. 저는 어리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끝난 뒤에 방송국을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부부에서 형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연좌제로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차 한 30분 차 마시면서 아이는 잘 크나요?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무슨 동향이 연락이 있는가. 그런 시절을 살다 보니 오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도 했지만 그냥 막연히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는 걸 보니까 오빠가 그럼 북한에 살고 계신가 보다. 하긴 상상하면서 그럼 오빠는 북한에 계시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학 강단에 서고 있을까? 아니면 정치를 할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북한 동정을 늘 읽는 거예요. 정치 쪽 무슨 학계에 무슨 연구하는 거 발표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50년 되던 해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이게 북한이 저는 이제 하도 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조총련 쪽에서 남측에 좀 사는 사람 무슨 관계자들이 있으면 그쪽 명단 받아서 저쪽으로 편지 조총련 쪽에서 보내고 맞아요. 이제 이런 일까지도 하도 많이 공작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 얘기를 나중에 북으로 간 오빠를 활용해서 공작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정보기관도 긴장을 하는 거죠. 연좌제가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10년대 초반까지 있었죠. 예, 이게 폐지가 된 게 이제 민주화 항쟁 이후에 이게 폐지가 됐던 거고. 그까지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육사 같은 데 못 갔었습니다. 육사도 못 가고 그다음에 민감한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이 제한되고 심지어는 뭐냐면 옛날에는 외국 나가려면 이제 비자 여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원조회를 했거든요. 거기 걸리면 외국에도 못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 못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 기억나세요?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예. 거기 태수 주인공. 맞아요. 그분이 원래는 거기서 극 중에서 뭡니까? 육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좌제에 딱 걸려가지고 육사를 못 가서 결국 깡패가 되는 길로 가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던 겁니다. 또 연좌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이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제 남남에서만 찾지 말고 남북 이산가족도 찾아보자 하는 목소리가 이제 사회에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가족도 만날 수 있다는 이제 일종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1984년 9월에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서울 대홍수 사건이 발생하죠. 재해죠. 당시에 2만 채, 주택 2만 채가 서울에서만 침수됐었고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3,200억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던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북한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갑자기 대규모 물자 지원을 그것도 먼저 우리 측에 제안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도와줘. 우와. 집이 잠겼어. 엄청났어요, 저때.
어떡해. 이거 지금 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머, 북한이 갑자기. 쌀 5만 석. 쌀 오면서. 그때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개포동에 살았었는데 출근할 때 너무너무 고생. 한강인데 범람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난리였어요. 풍납동 난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매일 그때도 생방을 했으니까 그걸 거의 중계다시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이만큼 보낼 정도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북한이 더 잘 산대더라 막 이러고. 그래서 보내온 천만 보고도 아직은 수준이 떨어지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죠. 우리하고 비교할 때.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이렇게 물자들이 서로 오고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없던 애정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오가는 물자 속에서 이제 이산 가족의 상봉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 남북은 그 다음해인 1985년도에 드디어 첫 이산 가족 상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40주년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0명을 선정했대요. (3층) 면담실 면회가 시작됐습니다. 삽시간에 면회장은 회한과 통곡의 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내 가슴이 터져합니까? 와. 그러니까 그때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난 게 어쩌면 이때가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83년도 이산 가족 샀습니다 방송한 게 그 여파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85년도 이렇게 추진한 걸 보면은. 그래서 이때 만나기 전에 85년도에 그 9월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전에 그때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한다고 하니까 정말 온 나라가 금방 통일될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좀 미리 우리가 특집 방송 해보자 해가지고선 이산가족 방송 2주년 기념 특집 방송을 했어요. 특집 방송할 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북의 고향을 두신 분들 그분들을 찾는 특집 방송 하자고 해가지고선 제가 이산가족 당시에는 이런 원고 대본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땐 대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 밀듯이 밀려오는 그분들만 계속 인터뷰하는 돌발 상황들이 거 하니까. 생기니까. 근데 이건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1985년도에 원고예요. 기자님 보시면 이거는 그때는 이게 작가가 직접 쓴 글씨를 그렇죠. 이게 방송은 직접 썼어요. 썼어요. 아직도 근데 그 써준 거를 제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가보라 잘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고친 대목은 이제 이틀 후면 6월이 시작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달이지요. 그리고 2년 전 6월 30일 민족의 대서사시라고 불려졌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 역시 우리나라 역사상 길이 잊혀지지 않을 커다란 이정표였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하여튼 소중히 간직해서 갑옷처럼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이런 거 처음 보셨지? 이런 거. 좀 종이 좀 만져보고 싶은데 85년도 종이질이 어땠는지. 선생님 이거는 나중에 그 방송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하셨는데 네, 기증하기로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종이 만져보니까 왜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쓰고 학생들이 쓰고 있는 학습장보다 더 좋아요. 85년도. 이게 85년도 종이라는데. 이게 딱 40년 전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봉장에 이제 누굴 내보내냐도 굉장히 많이 따졌을 것 같은데. 글쎄요. 북한은 사실 이 당시 85년 고방단 또 상봉 이 시기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월북을 해서 뭐 김일성 훈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대학 공부를 해가 어분 얻는데 뭐 대학 공부를 해서 영웅 칭호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이제 주렁주렁 그런 선전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는 85년 당시에 사실 자유롭게 이렇게 뭐 이산상봉을 신청해서 가고, 우리도 그 정도 여건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는 아주 소수였거든요. 예술단이 50명이었고 상봉단이 양측에도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한된 인원이 가서 정말 상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방단하고 이산상봉 85년을 횟수로 안 치는 거예요. 맞아요. 2000년 8월을 1차로 치는 게 이거는 정말 그냥 한번 시범으로 해본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상봉 관련해서 2000년 8월을 그 상봉 때부터는 양측이 100명을 하는데 사실 한 500명 정도를 컴퓨터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뽑아서 한 300명을 1차로 추려서 건강검진하고 북한에 또 가족들이 있는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정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갈수록 이제 공정의 화두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신청이 있겠어? 뭐 13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시는 거기서 100명 상황인데 뽑는다고요? 100명 뽑는 거니까, 그래서 그 추첨을 하는데, 그런데도 곳곳에서 야 이거 혹시 뭐 뒤로 백으로 뭐 장관 백으로 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정세현 장관이 당시에 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했었는데, 그런 논란이 이제 확산되니까 네. 기자도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세현 장관이 한 얘기가 뭘? 우리 지금 통일부 20년 출입하고 있는 저 이영종 기자도 이산가족인데 아직 아버님이 못 만나고 있다. 그러면 공정한 거 아니냐? 본의 아니게 공정의 화신이 공정의 아이콘. 갑자기 그냥 그렇지. 아, 왜냐면 통일부 장관하고도 아시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부터. 매우 잘 아는. 그러면 다음에 당첨돼도 곤란해. 저도 그래서 끝내 아버님이 그 못 만난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못 만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그럼 북한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당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족들을 찾아주세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에서 지시를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오나? 하부 말단 기층 조직인 리당이나 보위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보위부에서 있으면서 이산가족을 상봉시켜줬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그때 서류를 보니까 그 서류에는 이 사람들의 그 이력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월남인지 월북인지 그리고 또 착취계급인지 비착취계급인지 그런 것도 다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위부에서 보낼 사람과 안 보낼 사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보위부에서. 왜냐면 만났는데 어쨌든 적국이잖아요. 북한에서 교육하는 건. 적국의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잘 사는데 하면은 이거 가야 되겠다. 가족 찾아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별을 해요. 보낼 사람. 자, 착취계급이었냐 비착취계급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말하면 지주였냐 머슴이었냐. 머슴이었던 사람들은 보내는 기본적으로 보내줘요. 왜냐면 그 지주에 대한 반감을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발해서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생활입니다. 현재 당에 충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따져서 보낼 사람과 안 보낼 사람을 딱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이제 가족이 살아있는데 못 만나는 분들 꽤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 단계별로 거치는 과정이 많습니다. 자,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있을 때 이산가족 상봉에 뽑혀서 이 만남을 가진 한 탈북민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북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창조하고
또 주역 배우를 맡아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남해에 온 1세대 북한의 오페라 주역 배우 김훈입니다.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 그 다음 해 어떡합니까? 딱 승인이 돼가지고 고모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원한 대상이 아니었구나. 와. 편의지 모여가지고 남한 사람들 만나면 주의해야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처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불순한 얘기, 이건 불순한 얘기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얘기들 많고, 그리고 아마 만나면 이산가족 장애는 진수성찬들이 차려지겠는데 굶다가 온 사람들 눈이 뒤집혀서 막 격을 쓰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다 포나되는 건 남에서 다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이나 막 그걸 감추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안 먹더라고. 눈치 보죠. 여기 이 식당에 앉았다면 꼭 한 번씩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이 평상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듣도록 돼 있고, 반탐 정치적인 색출, 이 색깔도 이렇게 많이, 그 보일꾼들이 그 순간에 다른 일이 제기되면 자기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아주 그 촉각을 채우고 그날 때까지 그 사람들도 아마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만났었다면 아마 울다 나면 아마 상봉이 다 끝났을 거예요, 두 분이. 그 맺힌 서름이 너무 커가지고 하고픈 얘기 아마 열 밤낮을 아마 얘기를 해도 다 못했을 것이에요. 고모들이 그 아버지를 보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북한은 왜 굳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상봉을 시킨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런 보이브 얘기는 좀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 분위기상 저도 방송이라는 거 나와서 처음으로 울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또 보이브 소리를 하려니까 좀 가슴이 안 좋은데, 이것도 북한 당국의 이제 꼼수이긴 하나의 작전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초반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가서도 그렇고 뭘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는가까지 보현이 다 적었어요. 와.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까지. 그리고 마지막 꼭 경고하는 말은 나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차, 2차가 끝나면서 북한에 계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 번 갔다 오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까짓 거 한 번 갔다 와서 뇌물 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브 찾아가가지고 갔다 오면 돈 주겠다. 고이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이제 만나갔다는 열풍이 확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갔다 오면 세이코 시계 턱 차요. 예. 세이코 시계 북한에서 누가 찹니까? 솔직히 도당 책임져도 세이코 시계 차기 힘든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니까 북한에 계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서저만큼 가갔다고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잃을 거보다 얻을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갔다 와서 뇌물 좀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도 잘못했네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갔다 온 다음에 그때 그분한테 $200를 받았거든요. 네, 갔다 온 다음에 고맙다고, 보내서 고맙다고 하면서 $200도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 화장품, 비누, 뇌물을 꽤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잘못했네요. 근데 또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한대요. 선물 받았잖아요. 자, 선물 숨기지 말고 다 내놔라. 우리가 검사를 하고 줄게. 이렇게 한대요. 그럼 받은 선물을 숨기면 안 된대요. 왜냐면 또 간첩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 다 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금반지. 반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금 반지를 받아 오는데, 제가 이제 평양에 살 때도 주변에 이산가족 상봉 갔다 오신 분들이 순금 반지를 팔아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거든요. 순금 반지는 그분이 $100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계시더라고요. 순금 반지는 너무 높은 거고 진짜 그거는. 제가 이거는 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치졸한 거라서. 뭘 줘야 돼? 저희 아버지한테 치약을 가져왔는데, 그때 오면서 선물을 같이 치약 가져왔는데 치약이 다 떼져 있는 거예요. 새 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무슨 치약도 쓰던 걸 가져오냐 그랬어요. 쓰던 게 아니고 검사를 했더라고요. 검사. 치약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 뽕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해가지고 걔가 검사를 한대요. 북에서? 뭐 안에 다른 게 들었을 까 안에서 뭘 들어갔을까? 1차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돈을 넣어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다 분명히 뺏어갈 거다. 그럼 어떻게 뺏기지 않고 보낼 수가 있을까? 이산 가족들끼리 우리끼리 그런 거예요. 치약을 다 짠 뒤에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말아서 넣으면 그거는 치약인 줄 알고 안 뺏을 거 아니냐. 알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 근데 치약까지 다. 옛날 무슨 교도소에 물 건너는 것 같아. 근데 남한 이산가족분들도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은 이제 이산가족 대상자 상봉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금순이 할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취재를 가고 인터뷰가 끝나고 저만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달러를 좀 주고 싶은데 주면 분명히 뺏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줘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봉투 3개를 준비하셔라. 첫 번째는 뺏길 봉투. 두 번째는 선물 속에 숨겨서 그것도 뺏길 봉투. 마지막을 옷소매에 꼬매라. 이렇게 해서 3개를 준비하셔서 올라가셨어요. 20불, 20불, 200불. 야, 꾸매는 거 괜찮다. 김진 돈 감추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 지금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회식하면 좋아하고. 우리 집에 옷소매가 다 뜯겨 있어. 지금 보니까 상봉장에 가면은 뭐 정신무장 또 얼마나 시켜서 보냈겠습니까?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할 텐데 실제로 그 현장을 많이 가보셨으니까. 네, 2002년 9월 상봉 때 제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2002년 9월 상봉이 2가지를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벌렸을 때인데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 상봉을 하고 그 상봉과 동시에 옆에서는 경제회담이 열렸어요. 남북 간에. 그때 남북 간에 경협이 있을 때니까. 저는 이산상봉단으로 가진 않고 경협 취재의 단장으로 갔고 후배들이 이제 이산상봉을 취재하러 갔는데 이산상봉이 다 끝났어요. 뭐 2시간 하고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회담이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회담 기사를 먼저 보내고 가겠다. 그때는 전송이 이제 전화선이 연결돼 있던 때니까. 이래서 저하고 2명이 남아가지고 막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연락관 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하고 나가는데 밖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로비에. 그래서 전기를 아끼려고 행사 끝나니까 바로 껐구나 하고 내려가는데 어디서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서 이렇게 거기 식당 칸이라 그러는 거기를 이렇게 살짝 봤더니 북한 적십자회 간부인 이금철이가 그날 상봉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0여 명 되잖아요. 모아놓고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수령 뭐 장군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상봉장에 내세워 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상봉 행사에서 망탕질이나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유난히 그 2002년 9월이면 이제 상봉이 한창 몇 차례 진행돼서 고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날 너무 자식하고 부모 상봉 이런 게 많아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 부모님들 고령 이산 가족들도 막 힘들어하고 요지는 이제 그거예요. 행사에서 남측 가족들과 너무 격정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모아놓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종이로 볼펜을 주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반성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밖에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둘은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는 이거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옆에 있는 분 거를 이렇게 베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금철하고 이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이제 이 선생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는 상관하지 말고 내려가시오. 저랑 이제 아니까. 아니 50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어떻게 격정적일 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반성문을 쓰다뇨.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네, 가족을 만나는데. 반성문을 쓰다뇨 어르신들. 네. 그래서부터 그 다음 상봉 때는 이금철이가 우리 기자들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아주 은밀한 그런 거를 이제 들켰으니까 자기네. 근데 저는 이산상봉 올라갔을 때 제가 북한한테 혼났었어요. 왜요? 제가 되게 친해진 북한 기자가 있었어요. 조선중앙 TV 기자였는데 저랑 2박 3일 동안 같이 맨날 붙어 다니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젊은 남 기자인데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북한 TV에 좀 출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이크 들고 멘트도 했거든요. 지금 북남 다큐멘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도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짝 김정은에 대해서 돌려서 물어봤거든요. 김정은이 요즘 유치원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남한에서 화제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밥 먹던 도중에 탁 숟가락을 던지면서 곽 기자 좋았던 기운이 발끝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곽 기자 좋았던 기운이 발끝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김정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에 문제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역사, 특히 방송사에서는 참 너무나도 획기적인 일이었죠. 1983년도에 다른 이산가족들을 다 만나는데 일조를 한 이지연 아나운서. 1985년은 남북한 고향 방문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25 때 헤어진 오빠는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고요. 자, 드디어 이지연 아나운서는 오빠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무려 2000년 이산가족 상봉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봉장 극적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우 오빠 그러지 말아요. 모래 엉장검술 가자니 오늘이 모래라 얘. 무슨 세월이 나가고 오늘이 모래라 얘. 내 모래 엉장검술 엄마한테 그래. 이리 잘 되어 지난 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눈물로 지켜봤던 이지연 씨도 오늘은 그리던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산가족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자꾸 오빠 생각이 나서 남몰래 울었노라고 뒤늦게 털어놓습니다. 마음속에 오빠를 가슴에 안고 방송을 하니까 제가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남자 사회자한테 부탁하고 뒤에 가서 울고 했었어요, 오빠. 오빠 이름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몰라도 살아계시라고 생각하고 오빠 이름 새겨놨어요. 우리가 내일은 떠나지만 이별이자기 간도 만났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네네. 일본에서 정체 모를 그 편지가 왔다고 한 그.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18살에 그렇게 끌려가서 소식이 없다가 50년 만에 68세에 나타나는데 근데 코엑스 상봉장에서 기다리는데 저기서 오빠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버지가 68세에 가셨는데 68세에 오빠가 걸어오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제가 어릴 때 4살, 5살 때도 얼마나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는지 그리고 늘 아들 타령만 하시니까 제가 화장실 한쪽 가서 막 기도했어요. 저 아들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기 걸어오는데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 못 감고 누워 계시다가 조카들이 아주 키가 큰 장정 조카들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눈을 부릅뜨고 아들인 줄 알고 쳐다보시면서 눈을 못 감으셨거든요. 내 성아라고 하시면서. 아유, 어떡해요.
계속 신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전혀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냥 2000년도 7월 17일 재헌절 날 그날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쉬면서 뒹굴뒹굴 책을 읽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KBS 텔레비전 보려는 거예요. 지금 자막에서 오빠가 살아있어. 오빠가 우리를 찾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던져놓고 보니까 진짜 오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막에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이거 맞나? 다시 한 번 또 보니까 오빠예요. 그래서 그냥 입은 채로 KBS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빠 만나서 제일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오빠가 신청을 하셨느냐 했더니 아니다. 나도 며칠 전에 보이부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보따리 싸라고 하더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신청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와 이거 신기하다. 아니, 철호 씨 이게 상봉자 선정할 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 남측에서 다 북측으로 이제 명단을 보냈잖아요. 찾아달라 하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북한에서 요구를 했어요. 네, 보내달라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지연 아나운서님께서는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다 봅니다. 그렇지, 안 볼 리가 없지. 북한에서 안 볼 리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간에도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면서 그 관계 부서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때 그 오신 분하고 이제 오빠 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체제 선전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먼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래성 씨 이분이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네, 저도 뭐 북한에서 오기 전까지도 이분 영화를 자주 보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 배우예요. 제 탑 배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분이 또 가장 저거한 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악역으로 되게 유명해요. 악역. 어? 오빠요? 이건 통일된 다음에 저기 저 경북궁 민비가 있던 광고 있지. 경북궁에 가서 찍는 게 좋지 않는가. 그날을 여기 가서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거 오빠가 이제 평양예술대학 교수를 하셨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귀순한 김혜영 씨 있죠. 혜영 씨 가수하고. 김혜영 씨가 이산가족 2000년대 우리 오빠가 만날 때 그걸 보더니 저 교수님이 여기 웬일이냐라고 했대. 교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면서 그 제가 전언을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신도 한번 연기 한번 해보라마. 그래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오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기자가 내려와서 계속 저희 가족을 팔로우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빠는 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계속 너털 웃으면서 오빠가 여기 상봉단 내려왔을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도 어떻게 내려왔냐면 선글라스 딱 쓰고 쫙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 내려오니까 배우니까. 북한 배우니까. 아까 식탁에 있는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까지 했다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족 상봉단이 강남에 삼원가든에 전부 갔어. 갈비집에. 갈비집 갔는데 식사들을 안 해요. 뭐요? 갈비를 안 드세요. 교육이구나. 왜요? 아니 근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는 교육을 생각 못하고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흔히 농담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야 되라고 했던 대로 북한에서 고기를 많이 못 먹었나 보다. 너무 안타까워서 오빠 어깨를 만져봤어요. 안 상해요. 오빠는 난 야 드시물라고는 아파트에서 산다 말. 난 너무 행복하다. 전 지금도 샤워할 때마다 그 오빠 그 얘기가 늘 떠오르거든요. 매일 고기를 못 드시고 뼈가 항상 거예요. 배우들 생활이 한심하거든요. 배운데도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 시기에는 무대 의상을 하나 갖고 있던 거를 그걸 팔아서 자기 갖다 팔아줘서 식사를 이어갔다. 끼니를 이어갔다. 오빠가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이랬던 거 있어요? 뭐 선물로 가져왔거나? 선물로 가져온 전 정말 이것도 처음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받을 때도 가슴이 벌렁벌렁. 뭐지? 뭐지? 왜요? 안경집이. 안경집이. 그리고 집에 한쪽에 뭔데요? 김일성 배지. 김일성 배지. 이렇게 꼬개 이렇게 여기 제가 이거 벗겨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못 보여줘. 배지를 주셨어요. 아니 그동안 어느 방송에서 이걸 보여줘. 아니 김일성 배지를 선물로 보세요. 이걸 왜 줘? 정말. 다시 붙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송에서 참 이거 보여주기가 뭐 하실 거예요. 어디서 보여줘? 자랑하기가. 내가 정말 많은 배지를 받거든?
하나짜리 동그란 건 좀. 아니 그거 진짜 그거는 80년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주신 거래요. 진짜요? 오빠가 이걸 먼저 줬어요. 하지 않아요. 이걸 먼저 줬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불이 있거나 이런 건데. 안에서 또 하나 꺼내더니 한때 그 동그란 조그만 그게 정말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지가 두 개잖아요. 네모난 거가 급수가 좀 있는 거고 동그란 거 급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전 당상이라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다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러게 이거 받으면 참 느낌이 들어. 아니 그 주시는 분은 이걸 주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게 더 궁금하네. 나는. 굉장히 그거를 좀 제 느낌으로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낀다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만 줬다가 나중에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잘 갖고 있어라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실은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빠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신 뒤로 25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게 참 후유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사를 몰랐던 오빠를 만난 뒤에 극적인 상봉을 하는데 25년이 흐르고 나서 그 이후의 소식은 혹시 못 들으셨는지. 오빠가 늘 얘기했던 오빠도 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못 이었다. 외손자는 있는데 친손자가 없다. 옛날 분이니까. 그랬는데 친손자를 낳았다는 사진을 보내오신 거예요. 내려오시기 전에 그 김일성 궁정 어디 앞에서 가족사진 찍어갖고 보여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상봉식 전에 가족사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손주가 리진아. 네. 2001년 4월 18일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큰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금 이제 큰 아들이 며느리하고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에서 인민대학. 오케이. 거기서 손녀하고 저 귀여운 아들하고 손자하고 찍은 사진하고 보내오셨는데 평양에서 이산가족이 만날 때 금강산에서 만날 때 주신 거예요. 이거 KBS 이전 앞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온 거죠. 만남까지는 안 바라는데 사진 한 장 지금 받은 걸로도 얼마나 그게 마음이 놓이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어떤 몇백 번을 쳐다보셨겠어요? 몇 천 번을. 서재에다가 저 쫙 진열해 놓고 아유. 들어갈 때마다 안녕. 보니까 얘네들이 벌써 이게 지금 나이가 이제 20이 다 됐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 오래 살아야 돼. 나 얘들 만나야 돼. 자,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소식이라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좀 그나마 안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꽁꽁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 그리고 또 강제 납북된 분들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인정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제 북한에 강제 납북자는 없다.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다. 뭐 그들의 말을 믿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북한에 납북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산가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본인들의 주장은 이건 강제 납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분들만의 상봉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제 납북자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이제 의거월북 스스로 올라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실제로 이제 그 특수 이산 가족 상봉의 형태로 이제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한 2명, 3명 정도를 보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지금요. 돌려보내줘도 지금 우리가 뭐 용설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인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걸 보낸다? 근데 강제로 헤어짐을 당한 남쪽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라도 잡아야 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만난 케이스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 이만갑에서도 다뤘던 케이스인데 1969년도 칼기 납북 사건, 당시 칼기의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씨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군산 선의도 해수욕장에서 놀러 갔다가 납북이 된 김영남 씨가 이 상봉장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기서 우리 현대사의 한 응어리였던 칼기 납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50명 가운데 39명을 보내요?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11명 왜 안 보내냐고요.
나 경기. 안녕히 계세요. 엄마요? 어머, 아까 사진이랑 아이고야. 너무 달라요. 엄마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마, 나 경기. 안녕히 계세요. 엄마, 나 경기.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엄마 행운아예요. 네가 말하는 거 엄마 알아. 행운아.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난 정말 좀 어려웠어. 참, 또 가는 거야? 지난 1978년에 납북돼서 피납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던 김명남 씨가 오늘 오후에 금강산에서 어머니, 태교벌 씨 등 남쪽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저도 영국. 아이고, 아니라도. 아유, 내 자식이 저렇게 되는 건 언니 맞아, 엄마 맞아.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아이고, 아들. 아이고, 사진 많이 봤어. 아이고. 갈 때 좀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참 정말 이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사실은 이 1969년 12월 11일이었어요. 정확하게 나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강릉에서 떠서 서울로 가는 카알기를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 간첩이 납치를 하이잭을 해요. 그 항공기 카알기를 그대로 북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당시에 51명이 북한으로 잡혀갔는데 자진월북이라고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안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겨우겨우 일반 승객 39명은 돌려받았는데 성경희 씨가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과 기장 등은 자진월북을 선택했다라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32년 동안 성경희 씨의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자진월북이라는 오명을 쓴 채 북한에 두고 살아가다가 3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딸 성경희 씨를 본 건데 엄마, 나 경기. 안녕히 계세요. 딸은 엄마를 알아보죠. 엄마는 그 젊었을 적의 딸의 모습에서 기억이 멈췄던 거예요. 멈춘 거예요. 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승무원 딸만 기억한 거야.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11명이 그때 못 돌아왔잖아요. 납북자에. 그중에 한 명 성경희 씨를 북한이 겨우겨우 한 명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희 씨가 그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엄마, 이곳에 있으면 장군님이 내 미래와 운명, 가족을 모두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내가 원해서 엄마 이곳에 남은 거야 엄마. 난 너무 행복해.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엄마에게 김일성의 친필 사인이 적힌 시계를 보여주면서 장군님께 의탁해서 엄마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 라는 말을 네. 이 되풀이했는데 엄마가 아까 그러잖아요.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알아. 이게 엄마는 다 알죠.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 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가 강제로 이 말 하고 있다는 걸 네. 성경 씨 엄마는 알고 있었죠. 난 엄마 행운해. 네가 말하는 그 엄마 다 알아. 다 알지. 그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김영남 씨가 가족과 약 30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관심 집중의 대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한 사람이 일본에서 납치된 납북자 메구미 씨예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납치된 납북자와 일본 측 납북자를 결혼을 시킨 거죠, 북한에서. 그런데 북한은 이게 납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메구미 씨가 사실은 죽었다라고 유고를 보냈어요. 아, 그 사건. 네, 유고를 유명한 보냈어요. 사건이죠. 근데 일본엔 누가 남아 있어요? 아직 살아있던 메구미의 엄마, 메구미의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일본 측에서 이 유고를 가지고 감식을 해요. 근데 메구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다. 이 살아있는 메구미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일본인 가족들이 애타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영남 씨가 자청해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납북된 게 아니다. 나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선배들의 폭행을 피해서 조그마한 쪽배 하나로 숨어들었다. 근데 그 쪽배가 흘러 망망대로 가다가 북한에게 구조가 되었다. 군산에서. 네, 대단한 시나리오다. 구조받았다 북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메구미가 죽은 게 맞다, 유골도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김영남 씨의 기자회견이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스토리와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납북이 아니라는 걸 선전하려고 그대로 세뇌되어서 내보낸 하나의 선전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두 사람 듣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희 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칼기 납북 사건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영남 군 아주 대표적인 납북 사건이잖아요. 그거 딱 보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늘 주장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당사자들 내세워가지고 엄청나게 회유를 했을 거예요. 회유하고 거의 협박성 회유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게 되면 너희들 앞으로 뭐 납치됐다고 얘기하지 마. 우리가 납치했다고 하지 마. 본인이 얘기하잖아. 잘 살고 있대잖아.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영남 같은 경우에도 딱 나가서 당사자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함으로써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납북했다고 얘기하지 마.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골라가지고 일부러 내보낸 거죠.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어떤 특수직종 혹은 또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잡은 거죠. 북한이 11명을 남긴 사람들 그 신원을 보면 방송국 PD, 조종사, 승무원, 병원장 이런 전문직 있는 11명만 딱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딱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은 좀 엘리트니까 활용 가치가 있다 이랬고 실제로 성경희 씨도 이제 그대로 자기네들이 대남방송 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김영남 씨를 납치한 게 1978년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 그 권력 이양기였지 않습니까?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사실상 넘겨받기 시작한 그때 시점이었고 아마 대남 공작을 총괄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메구미하고 김영남이 짝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공작원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고 일본에 보내기 위해서 일본어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또 일본의 물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딱 쪽집게 납북이잖아요. 이런 건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딱 갖고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공작원 양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까지 시켜? 그게 참 가족이라는 그 일륜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지금요. 맞네요. 그리고 의외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이 간첩들이 버스 요금을 냈는데 잔돈은 어떻게 못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기부에 흡착이 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확한 버스 값이라든지 요금값, 뭐 심지어는 짜장면 값, 담배 값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지의 남한인들을 납치해오자 그래서 납치를 많이 했어요. 말되네요. 근데 어차피 강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강제로 거기에 이제 앉히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처자식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은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인가 뭐 하고 그냥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이라는 일련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정말 나쁜 케이스예요. 그 2000년 8.15 1차 상봉을 계기로 해서 사실 남북 관계가 부침이 있었지만 이산 상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는 북한이 사실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는 이제 식량 지원이라든가 다른 경협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여한 인도적인 사안은 이산 상봉이고 북한은 이제 식량 지원이나 기타 물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뭐 추석이나 설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력이 약간 떨어지나 했는데 2007년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러면서 동력을 얻었는데 2008년에 정말 이제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이제 상봉장인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 전쟁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자, 큰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 상처를 빨리 그 복구하고 이제 치유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남긴 이산가족이랑 상처를 72년간이나 지금 끌고 오면서 여전히 언제 치유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 여기서 더 큰 비극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산가족의 상봉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죠. 우리가 1985년에 첫 번째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면서 고향 방문단 행사를 갖고 나서 15년 동안 못 만나는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기적같이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비교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또 한 번의 그런 2000년도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까지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 오기 전에 3월 6일자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전화를 했어요. 지금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중에 생존자가 36,805명.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83.4세. 83. 오케이. 최고령자가 국내 거주 기준 115세. 그런데 좀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 한 달에 250여 분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1년에 3천여 분 정도가 정말 가슴에 한을 묻고 떠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6,800명인데 1년에 3천여 명이라면 10년도 안 돼서 이제 모두 떠나시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분도 떠나시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제가 2005년도에 실향민들 200분씩을 모시고 두 차례 설 추석에 금강산에 가서 합동 차례를 지냈어요. 그거는 그냥 방송하고 관계없이 저는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누가 그걸 기획을 했느냐. 실향민 2세대 기획을 했어요. 실향민 2세대 그 당시 그 젊은 친구들이 기획을 해서 200분씩 모시고 가서 금강산에 딱 내려놓으니 이분들이
60대, 70대 노인들이 껑충껑충 뛰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금강산에 소풍 왔던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원산고등학교 동창생 7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밟으려고 우리 매일 운동했다는 거예요. 다리 힘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이제 진심인 거. 앞으로 올해 오빠 아니면 조카들 만나기 위해서 다리 힘 잃지 않게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산상봉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정말 잔인한 단어를 하나 알게 됐어요. 작별상봉이라는 단어예요. 맞습니다. 2박 3일 동안 네네. 짧은 이산가족 만남을 하는데 하룻밤 같이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저녁 되면 따로 헤어졌다가 이러는데 마지막 날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네. 50년, 60년 만에 만나고 뭐 깐난 애기였던 애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 상봉이 2박 3일 동안 지나면 기약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걸 작별상봉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우리 명덕이 살아있으라고! 작별상봉이라는 그 말을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야, 정치나 이 이데올로기가 정말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고 이산가족이 사실은 생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상봉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단계는 재결합이거든요. 재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산상봉이라는 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결합이라는 거는 지금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근원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6.25 도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 어떤 이런 업보 지금까지도 더 늦기 전에 풀어내는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어머니, 내 갔다 온 처음이다잉, 엄마잉. 아니, 엄마, 많이 가네. 어머니, 오래오래 앉으셔야 됩니다. 내 갔다 올 때까지 꼭 계셔야 됩니다잉. 핵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핵전쟁 시나리오 24분이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눌렀어요. 워싱턴 DC를 쏘는 거죠. 펜타곤을 향해서 핵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죠. 펜타곤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고작 6초. 핵이 날라오는데 뭘 고민해. 모두 수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전부 통제한다. 북한이 핵을 쏜 뒤 24분 만에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없애버리겠어요. 트라이던트는 8발이, 미니트맨은 50발 쏜다고 그랬어요. 한반도를 사실 초토화시키는 거고. 이제 전 세계는 핵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인류는 30분 만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와. 제가 바라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